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잠시 뒤에 새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비교해서 실제 어느 정도 보상액이 담길지 관심인데요. 재원 마련 방안도 궁금하시죠? 시작되는 대로 현장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고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오늘 발표 내용 바로 분석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 중인데 여전히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잠시 뒤 양측 의견 직접 들어봅니다. 목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여당이 회기 쪼개기로 맞선 검찰청법 개정안은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입법이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조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2박 3일 방한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환율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면서 구두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과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500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 은행 직원은 기업 매각 관련 부서에서 일하면서 6년 동안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의 40% 이상은 부모 등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 이용자는 신체나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72%나 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만 명대로 감소세를 이어갔고 위중증 환자도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잠시 뒤에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 방안을 발표합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방안을 곧 발표합니다. 네, 발표 시작되는 대로 현장 연결해 보고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먼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곧 발표가 될 예정인데 예. 자, 손실 보상 방안 어떤 내용, 어느 정도 수준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까? 일단 윤석열 당선인 측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야기를 보면은 네. 지금까지 보상이 체계적이지 않고 너무 적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출범한 100일 안에 50조 원을 투입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까지 1차, 2차 손실 보상을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한 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금액을 한 600만 원 정도 더 넣어서 이만큼의 지원을 더 해주겠다라는 게 좀 구체적인 공약으로 나왔었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될지는 조금 이따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재원이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계획했던 50조 원만큼은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네. 한 30조 원 중반대까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상공인 단체에서 좀 반발을 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 일단은 관련 내용을 조금 들어보고 한번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방안도 있고 방역 지원금도 따로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좀 분리해서 어떤 또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공약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공약이 예. 담겼는데 예.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워낙 이슈였으니까요. 보면은 뭐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서 원금 감면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예. 교육적으로 지원을 하다든지 이런 내용도 있고요. 직접적인 보상을 해주는 방안, 그게 말씀드렸던 1,000만 원, 온전한 소신 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심각하고 이 피해가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집중적으로 가해졌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간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직접 지원들, 이 부분에 예. 조금 초점을 두고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곧 현장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곧 발표가 시작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초 공약은 50조 원을 투입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그렇습니다. 예. 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준하는 이런 방안이 나올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발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직원 마지막 월급을 주고 생을 달리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호프집 앞에 모여서
포스트잇으로 조사를 붙인 아마 그 일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참 구구절절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제 눈길을 끄는 단어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늦었잖아요. 어떤 말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정부의 조치가 늦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늦고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원망, 한편으로는 절망,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쳐달라는 그런 원이 담긴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비상대응 팀을 맡으면서 그 옛날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특위는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어제 발표를 했었던 보건의료 파트입니다. 대부분이 이 코로나19의 방역, 치료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의 예방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의학적인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분야가 바로 경제에 관련된 민생 경제 분야입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워낙 피해가 크고 우리 사회에서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생각으로 이 분과를 만들고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이 분과는 경제 1분과와 공동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코로나19 그 특위는 정확한 손실을 추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정도를 손실을 보았는지, 영업이익이 얼마나 손실을 보았는지를 추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계된 그 숫자를 경제 1분과로 넘겼습니다. 경제 1분과는 아시다시피 거시경제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손실이 났을 때 어떠한 그 지원 믹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전체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동시에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찾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는 기초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에서 4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부터는 경제 1분과의 김소영 위원께서 발표를 하시게 될 겁니다.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처음 이 일을 당했을 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결국은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시게 되고, 정부에서는 임기응변식으로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심지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즉 아주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실은 저는 국고를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가지고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월세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건 아주 저는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나온 2020년 초반부터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해왔는데요.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먼저 자영업자분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사연들 그리고 그분들의 제안들을 받고, 그 다음 또 소상공인 분들은 어느 정도 조직화돼서 협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그 협회 분들을 만나서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그래서 정확한 손실 추계를 위해서 정부의 국세청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선거 때는 여당이 아니다 보니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료였는데, 이제는 정부를 맡게 되는 입장에서 아주 정확한 그런 데이터들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저희로 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동시에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냥 계산만 하고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당장 지난 3월 말에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소상공인 그 대출을 6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고 하는 등 두 가지 일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자 했던 이 손실액 추정에 대한 그런 일들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 도대체 얼마나 정확하게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보았는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최초로 그걸 해낸 셈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 손실을 보상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이 소상공인 분들이 정상화되고 회복되는 것까지도 지원을 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의 하나로 제대로 역할을 하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도와주는 방법은 이 네 가지 믹스입니다.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제를 강화하고 금융구조 패키지를 지원하고 세제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이런 네 가지 믹스를 통해서 손실을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마 피해 지원금이 무엇이고 손실보상제가 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손실보상제라는 것은 작년 2021년 7월 7일 날 통과된 법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어떤 업종들에 대해서는 손실을 몇 %까지 보장해 준다. 그런 법에 의한 것이 손실보상입니다. 그런데 이 손실보상만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선은 손실보상이 작년 3, 4분기 때는 추정 그 손실의 80%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 4분기는 추정 손실의 90%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 4분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 그걸 실제로 온전하게 100%를 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하나 다른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영업 손실을 본 그런 업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연업이라든지 전시업이라든지 여행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업종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게 됐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영업상 손실을 본 그런 업종들을 전부 아울러서 그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금이라는 방식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손실 보상 이 법에 대해서는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 7월 7일 이후 손실에 대한 보상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7월 7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이 피해 지원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아마 이름은 실제로 추경에 들어가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실제로 그 음식점을 포함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통해서 손실을 본 업종들과 그리고 집합 금지 명령이 아니더라도 그 코로나 때문에 영업 손실을 본 여행업이라든지 공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저희들이 손실 보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총 2년치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제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한 지 2년 정도 되니까 그 2년치 손실에 대해서 온전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그 금융 구조 패키지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다든지 만기를 연장한다든지 이자를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또 세금을 유예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아니면 또 그 세금에 대해서 아예 그 세액 공제를 해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 네 가지 믹스를 통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는 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의 손실보상 방안 발표 내용을 지금 듣고 오셨습니다. 조태현 기자와 함께 바로 내용 정리해보죠. 자, 조태현 기자, 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과학적 추계에 근거해서 손실을 온전히 네. 보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손실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추산을 했고 어떻게 온전한 보상을 한다는 계획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 피해 보상의 규모라든지 이런 게 나올 예. 줄 알고 숫자가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런 내용은 없고 이제 좀 큰 그림 측면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네.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손실보상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35조 원 넘게 그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금액이 적절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네. 인수위 측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추계가 부재했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이 이 경영의 악화로 인해서 손실을 본 만큼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계를 한 결과 손실을 코로나19 방역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한 551만 개 되는 것으로 이게 추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손실이 54조 원, 그러니까 2020년과 2021년의 손실이 54조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 특히 추경에 대해서 네.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대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정확한 손실 규모가 계산이 되지 않았고 또 여기에 그 손실 보상액 자체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거를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일정 금액이 일괄 지급되는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과학적 추계가 된다면 지급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온전한 손실 보상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또 업종별 피해를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차등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지급보다는 피해가 더 큰 업종에다가 지원을 하고 조금 더 많이 지원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안철수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연과 전시, 여행 같은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은 피해는 봤지만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 사각을 손실을 두텁게 지원을 하겠다. 또 규모가 큰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런 예. 뜻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합 금지 명령으로 직접 손실을 본 업종 그리고 네.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 피해를 본 업종을 다 파악을 해서 이걸 네. 과학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네, 자, 그렇게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내용 중에서 그 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있었습니까? 재원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이제 어느 정도 예.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 경정 예산,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 측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추경을 편성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 뜻을 밝혔고요. 예. 예비비 같은 걸 활용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 정도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규모나 방법 같은 거는 지금 거론을 하지 않았는데요. 예. 일단은 추가 경정 예산안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일단은 뭐 50조 원 그 대선 과정에서 50조 원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 그 인수위 차원에서는 한 30조 중반대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의 추경 예산을 이야기를 하고요. 추경호 후보자도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세출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해서 최대한 돈을 마련하고 추경으로 국채 발행은 투순위로 두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자영업자분들 코로나 국면에서 대출 상환 네. 그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자 부담이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전반적인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오르는 추세입니다. 오늘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한국은행 자료인데 지난해 말에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900조 원이 좀 넘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900조 원 그러니까 얼마나 늘어난 건지 감이 잘 안 올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네. 전 그때보다 한 30% 넘게 급증을 한 수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죠. 900조 원이 넘어서 32.7%나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만큼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빚으로 운영자금이나 생활자금을 충당하는 수요가 꾸준히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채무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도 완화해 주겠다. 예. 맞춤형 특례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추진을 하겠다. 이런 방안들이 좀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세제와 세정 측면에서도 좀 지원 대책이 나왔는데요. 공제를 확대하고 재산세나 소득세나 부가세 같은 납부 기한을 또 좀 밀어주고 예. 또 지방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이런 혜택도 병행하겠다. 이런 계획도 내놨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발표된 내용으로 봤을 때 당선인의 이제 온전한 보상을 하겠다는 공약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사실 예. 금액이 나왔으면 좀 더 편했을 것 네. 같은데 일단 추경 규모 같은 것들을 봐야지 이 온전한 손실 보상까지 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 지금까지 지급했던 400만 원에 더해서 60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게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 추경이 그 정도 규모가 안 될 거다 나오면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모습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선별적인 지원, 그러니까 집중 지원 이런 쪽에다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것 같고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일단은 그쪽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지원 내용 보면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지원책들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 폭을 넓히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길 것 같고요. 우려되는 부분 없습니까? 이게 안철수 위원장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인 재정을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사용했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네. 예. 특히 이 선택과 집중은 효율적 행정의 기본인데 이것 대신에 보편적인 지원이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과연 그러면은 정말 피해를 본 계층에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많고요. 그래서 추경을 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재정 여력이 그렇게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님들 돈이 없는데 돈을 써야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빌려야죠. 빌려야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돈을 빌려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국채거든요.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 그런데 지금 국가 채무 비율 제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이 국가 채무 비율 보시는 대로 30%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022년은 50.2%로 추정되네요. 그렇죠. 이게 정부의 추정치인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빌려 쓰다가 너무 내 수입보다 많은 돈을 빌려 쓰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 등급이 떨어지죠. 예. 그리고 금융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예. 이것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재정을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의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크고요. 예. 또 기본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 돈을 푼다는 거는 물가를 올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가 4%가 넘는 상황에서 이게 네. 또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물가에 걱정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환율 부분인데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요. 어제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어제 하루 동안에 환율이 14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1,260원대로 올랐었거든요. 1,260원대 환율을 보인 게 지난 2020년 3월 이후에 2년 1개월여 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원자재를 사올 때 한화로 거래를 하나요? 원화로 거래를 하나요? 아니죠. 달러로 거래를 하죠. 그러면은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서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1달러짜리를 들여올 때 우리가 내는 돈은 더 많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원자재 값이 빠르게 오르는 시기에 환율까지 올라버리면 물가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 근데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는 추세거든요. 오늘도 조금 더 올라서 1,270원대까지 오른 걸 제가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일단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한 1,29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물가 상황에서 고환율까지 겹쳐서 이 4%대 물가, 높은 물가는 한동안 더 오래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표 손실보상 지금 윤곽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아마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을 테고요. 현장에서 들어오는 내용이 또 전해지면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우선 모레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입법이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민주당 계획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모레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2시에 임시 본회의가 열리면 곧바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나서 필리버스터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제처럼 회기 쪼개기로 자정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다음 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표결로 통과되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마무리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역시 다음 달 3일이다. 이때 법안이 공포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인데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열렸지만 경우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조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중재 뒤 재협상을 주장한 데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뒤에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의사결정은 만사 한 통운이면 프리패스일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위험천만한 언행도 놀랍지만 스스로를 소통용으로 자처하려는 뻔뻔함이 더 놀랍습니다. 네, 이번에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응 방침이죠? 네, 현재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도홀 앞에서 의원들이 돌아가며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연좌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오전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는데요. 국회의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이 많은 고통을 받는 걸 아는데도 무리한 입법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지난 대선 정권 교체처럼 이번 법안 처리가 강한 부메랑이 될 거라며 날선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지금의 무리한 그런 입법 추진은 결국 지난 대선에서 5년 만에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로 심판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민주당에게 강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위법적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 효력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인데 양국 정부의 새로운 대북 공조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한국부터 찾습니다. 다음 달 20일 한국에 도착해 이틀째인 21일 정상회담을 열고 22일 일본으로 출국하는 일정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한 지 11일 만에 미국 대통령과 대면 회담을 갖게 됐습니다. 윤 당선인 측도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최단 기간 내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미보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먼저 이뤄지는 건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만남 이후 29년 만입니다.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 앉아 논의할 주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한미 동맹 발전과 대북 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 안보와 주요 지역적, 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특히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수위가 높아진 만큼 양국의 새로운 대북 공조 구상이 우선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미국 측이 한국의 새 정부에 대중국 견제 체제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구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오는 6월 말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등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혀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날 가능성도 큽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제안한 국민투표에 선관위가 불가능하다고 일축하면서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는가 싶었는데요. 당선인 측이 월권이라고 반박하면서 재차 국민투표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입니다. 네, 당선인 측 입장은 국민투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국회에서 법적 보완을 일부 거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어제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 6일 지방선거 때 국민 뜻을 직접 묻자라고 말을 했던 장제원 비서실장, 오늘은 취재진을 만나서 관련한 입법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인데요. 문제가 된 투표인 명부 관련한 부분을 개정안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일축한 선관위에는 월권이다라고 받아쳤고 동시에 민주당도 압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그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요? 입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민주당이 그거를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네, 검수완박 법안의 최종 관문 청와대를 향해서도 거듭 날을 세웠는데 장제원 실장은 국민이 원하지도 않고 국회의원과 공직자에게 불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국회에서 국민투표 개정안이 통과될지 또 새로운 전선이 생긴 셈인데요. 민주당은 검찰을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선언이자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부분은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제출된 걸로 이미 제출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은 또 헌법 불합치 부분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예,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정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직접 발언 아직 없습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은 이곳 인수위 사무실을 비우고 충청 지역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이른바 약속과 민생의 행보에 나섰습니다. 오전부터 충남 5개 지역, 아산부터 천안, 홍성, 예산, 대전을 차례로 돌면서 건설 현장과 시장에서 민심을 들을 예정인데요. 취재진도 허락된 소수만 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 검수완박 대치정국에서 윤 당선인 헌법 정신을 강조한 데 이어 오늘도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탄신 477주년 기념 달해제에서 충무공은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백성만 생각했다거나 한 사람이 길을 잘 지키면 천명이 두렵지 않다는 등의 말을 전했습니다. 일부 당경, 족구, 천부 한 사람이 길을 잘 지키면 천명의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충무공의 귀한 말씀을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항상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충무공의 우국 충정과 애민 정신을 받들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YTN도 모두 발언을 전해드렸는데 인수위원회는 국민의힘과 오늘 첫 번째 당정 협의를 열어서 다음 주 발표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미리 조율했습니다. 협의 후 민생 현안과 추경, 지역균형 발전 시대 등 3개 분야 협의 사항은 일부 발표도 했습니다. 우선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차질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고요. 또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배상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을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제출하고 물가와 금리 등 경제 영향까지 고려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검수완박이나 인사청문회 등 국회 현안 관련 논의는 없었고요. 인수위는 당과의 세부 조율을 최종적으로 거쳐 다음 주 국정과제 110개, 실천과제 520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만 명대로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5만 7,464명으로 전날보다 2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3만 명 넘게 줄어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지역 발생은 5만 7,443명으로 수도권 44.6%, 비수도권이 55.4%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현재 552명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22명으로 누적 22,588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신규 확진자 규모도 줄어들면서 일상 회복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감염 우려가 줄어들자 발길이 뚝 끊겼던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에도 손님들이 몰려 활기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기 수원시 스터디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까? 네, 이곳에는 이른 오전부터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시험 기간까지 겹치면서 학교가 끝날 때면 중고등학생들까지 몰려 이곳은 자리가 부족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년 전에는 아직도 그 코로나 확진자가 수가 많았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이 염려가 되셔서 발길이 좀 뜸했었는데 최근에는 자리가 부족한 만석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이 스터디 카페에는 좌석 70여 개가 마련돼 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셌던 불과 2달 전만 해도 하루에 손님이 1명도 오지 않는 날이 부지기수였지만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접어든 지난달 중순부터 손님들이 다시 몰리면서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등 실내 다중이용 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한 칸 뛰어앉기는 사라졌습니다.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해 플라스틱 칸막이는 여전히 설치돼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 운영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일상 회복까진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때 쌓인 대출금을 갚고 매출도 회복하려면 올해 하반기는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모든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가 이처럼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건 아니었는데요. 아직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가 주변 스터디 카페의 경우 거리두기 해제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를 체감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조치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던 자영업자들은 일상 회복 분위기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매출이 회복될 수 있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시 스터디 카페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방역 규제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커지면서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면제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기존 검사 체계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해외여행객은 국내 입국 48시간 전에 PCR 검사를 받아 비행기 탑승 때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변이 발생 감시와 해외 유입 차단 등을 위해 입국자 사전 PCR 검사를 당분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의 40% 이상은 부모 등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위기 청소년 지원 기관을 이용한 만 9세에서 18세 청소년 4,3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44%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46%였고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 이용자는 신체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72%나 됐습니다. 16개월 입양 아동인 정인이를 무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양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1심에선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형량이 낮아졌는데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6개월 입양 아동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양모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 양부 안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기, 방임과 학대 혐의 일부를 제외한 살인죄 등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점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선고에서는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징역 35년으로 형이 낮아진 정인이 양모 장 씨의 형량 유지 여부가 관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2심이 정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양형 부당의 상고 이유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사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또 정인이 양모는 부인했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하급심 판단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인 측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양모 장 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키우면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때리거나 방치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생후 16개월이던 같은 해 10월 복부를 발로 밟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양부 장 씨도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사형을 보형했고 1심은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 35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네, 1심과 2심의 형량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더 관심이 컸는데 오늘 법정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정인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오늘 대법원에는 평소보다 많은 시민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두 손을 꼭 모으고 더 엄한 처벌을 바라는 모습도 목격이 됐는데 정인이 양모의 징역 35년이 확정되자 탄식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지르다가 방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가기도 했고 이후 법정 밖에서도 울부짖음이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항의의 의미로 대법원 앞에 들어 눕기도 했습니다. 관련 시민단체도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35년이라는 형량이 좀 많이 아쉽고요.
이번만큼은 법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시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정인이 양부모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달라는 호소문을 재판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우철입니다. 600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기업 매각 관련 부서에 일하면서 6년 동안 계약금 수백억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젯밤 동료들의 설득에 따라 스스로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네, 우리은행이면 국내 은행 중에서도 자산이 가장 많은 것 중 하나인데 개인이 수백억을 빼돌린 겁니까? 네, 우리은행 본점 기업 매각 관련 부서에서 일했던 직원 A씨가 600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A씨가 빼돌린 돈은 우리은행이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을 결정한 지난 2010년 이란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은 대금 관련 문제로 파기됐고 계약금은 우리은행이 지금껏 별도 계좌에 보관해왔는데 해당 부서에 있던 A씨가 이 돈을 빼돌린 겁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에 이자를 더한 756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여기서 우리 정부가 패소해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대이란 금융제재 탓에 송금할 수 없었지만 최근 외교부가 특별 허가를 받으면서 우리은행도 A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 내부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인지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잠적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죠? 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어젯밤 10시 10분쯤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우리은행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6시쯤 이미 우리은행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 절차를 밟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주변 동료의 설득으로 A씨가 어젯밤 스스로 남대문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횡령 금액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모자가 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신병 처리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오늘 새벽 A씨의 동생 역시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왔는데 조사에는 협조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우리은행 역시 횡령 사건과 관련해 내부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씨가 수년에 걸쳐 회사 돈을 빼돌린 횡령 수법과 또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일반 은행 검사국에서 검사팀을 꾸려 오늘 오후 우리은행의 위기관리 시스템과 내부 통제 체계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국민을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논거인지 지금부터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경찰대 출신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검사 출신이시죠. 김광삼 변호사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두 분의 찬반 입장부터 좀 확인을 하고요. 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된다. 자, 이웅혁 교수님은 찬성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김광삼 변호사님은 반대이신 거고요. 저는 원칙적인 수사와 기소 분리는 찬성하는데요. 네. 이제 적어도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융합하는 것이 맞다. 예. 자, 이웅혁 교수님. 네. 수사 기소 분리하고 검찰 수사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한번 쉽게 예를 한번 생각해 네.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경찰이 기소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니 이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네. 예. 이건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현재 검찰 상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예. 즉 검찰이 경찰 기관화되어 있다. 즉 바꿔 얘기하면 기소도 할 수 있는데 수사까지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그 상태다 보니까 사실은 수사를 하면 할수록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원님 재판에 폐해가 있을 네. 수 있다. 이 점이 가장 이제 큰 예. 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하고 가장 다른 점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현장의 인력, 네. 검찰 수사관이 무려
7천 명, 8천 명까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원래의 이 검사라고 하는 것은 기소관이죠. 따라서 공판에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상당히 기형적으로 인력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이 공판 검사는 14%에 불과하고요. 예. 사실 85%는 다 수사에 이렇게 몰입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상 이 조직이 수사권을 통해서 이른바 정치 네. 사건 또 권력 사건에 무엇인가 공생을 해서 조직을 성장할 네. 수 있었던 지금까지의 역사적 그 질곡 때문에 이 수사권이 없으면 사실 그와 같은 의미의 상실이 오기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 이 기소권을 수사권을 합쳐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보게 지금 되면, 네. 김광삼 변호사님 앞서 이제 얘기하신 6대 범죄에 한해서는 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부패 대응 총량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자,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은 실제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국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 겁니까? 일단 그 6대 범죄라고 하는 예. 것도 어떻게 본다면 검찰이 무엇인가 조직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만 취사 선택하겠다. 이런 또 거꾸로 해석이 또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또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지금 그 국가의 그 공정성, 그 사법 정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일상 그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돼서는 이 검찰과 경찰의 그 이중 그 수사를 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두 번 뭐 조사를 그 받는다든가 네. 내가 현재 그 피의자로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조속하게 이 지위를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예. 그런 시간이 상당히 그 오래 가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상당 부분 이제 그 문제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른바 그 법조 그 시장에 있어서 무엇인가 그 전관 예우로 형성되어 있는 이른바 그 친검찰 인사의 무엇인가 보이지 예. 않는 무역력의 행사 때문에 그와 같은 연결고리가 없는 예. 이러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폐해 같은 거, 네. 뭐 그것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예, 검찰은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이제 국민의 관점에서 입장을 얘기해 주셨고요. 자, 검찰 수사권 6대 범죄에 한해서는 좀 폐지되면 안 된다 이런 그 주장을 앞서 해주셨는데요. 자, 국민 입장에서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이제 민주당 여권에서는요. 네. 일단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수사의 한 뭐 거의 98% 이상을 경찰이 하고 있어요. 예. 그 나머지 중대 6대 범죄만 검찰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에 정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요. 단지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예.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6대 범죄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 뭐 주장한 대로 뭐 불공정이 있다, 편파적이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제도 시스템을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6분, 8분 만에 신속히 법을 처리해서 예. 번개처럼 처리해서 이걸 왜 빼앗으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실제 그러면 6대 범죄를 검찰이 수사를 안 하게 됐을 경우에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가는지 어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6대 범죄 자체가요.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요. 네. 중대 범죄라는 것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지능화하고 전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이 그동안 엄청난 오랫동안 수사에 대한 역량, 능력, 전문성에 있어서는 국민도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단지 어떤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면 공정성에 대해서만 제도를 마련하자는 거죠. 그래서 6대 범죄에서 검찰이 수사를 해요. 경찰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대 범죄라는 것이 대부분이 가진 자, 특히 그중에 권력이 있는 자, 권력 가진 자, 경제적으로 가진 자, 대형 참사, 고위 공직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공수처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알아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 원리를 좀 맞춰줘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검찰의 어떤 독자적 수사권에 관한 얘기고, 네.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보안 수사권이에요. 재수사권. 지금 네.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경찰이 완벽한 수사기관은 아니잖아요. 예. 경찰도 실수할 수 있고요. 경찰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게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보안 수사권, 재수사권이에요. 예. 그러면 보안 수사 요청을 통해서, 재수사 요청을 통해서 경찰이 혹시라도 실수를 하는 경우랄지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수사권을 검찰에 줘야지 예. 검찰이 이거 견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리고 예. 뭐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겠다 이런 거 자체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만에 하나 뭐 중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면 만들어 놔야죠. 나와서 수사 역량도 키워야 하고 다 갖춘 다음에 뭐 검찰의 수사권을 뺐든지 해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없어요. 예. 지금 보안 수사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거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당초에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보안 수사권도 완전히 다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보안 수사 일부를 지금 살려서 지금 개정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보면은 근데 여전히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이게 독소 조항이란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보안 수사, 바꿔 얘기하면 2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네. 권한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동일한 그 범위 내에서. 예. 만약에 동일한 범위 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주지 않으면 지금 얘기하는 수사권, 기소권 이 자체가 완전히 몰각되기 때문에 네. 동일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미흡한 그 사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미흡하다는 의미는 동일성을 벗어난다라고 했을 예. 때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게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예. 그렇다 본다면 지금 얘기하는 독소 정화이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 자체가 사실은 상실되게 됩니다. 좀 바꿔 얘기하면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경찰에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동일성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뭐 중수청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상태인 것이고요. 또 이것에 대한 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담보하는 구체적인 조항들을 마련을 해놨죠. 네. 이를테면 시정 조치를 한다든가 또는 징계를 청구한다든가 요구한다든가 이런 그 법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마치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그야말로 이를테면 이 불송치 결정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경우에 아무런 그런 역할이 없는 상태로 지금 검찰이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그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은 현재 별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미 좀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보안 수사를 요청을 했는데 안 할 경우에는 해당 경찰을 바꿀 수도 있고 징계 요구도 할 수 있는 게 이미 돼 있다. 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김광산 변호사님, 만약에 아동학대 수사를 하다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난다던가 아니면 뭐 몰카 범죄를 수사하다가 뭐 조직적인 어떤 동영상 유출 사건이 드러난다. 이랬을 때 검찰이 가져왔을 때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수사할 수 없죠. 못하는 겁니까? 이 동일성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데 사실 뭐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도요. 공소장 변경할 때도 동일성이 인정돼야 되거든요. 동일성이라는 것 자체는 범죄 단위별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지빈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N번방 사건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N번방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를 했어요. 근데 만에 하나 N번방과 관련된 사건만 송치를 했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성범죄한 게 발견된다랄지 또 유사한 뭐 다른 범죄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그걸 수사를 해서 기소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N번방과 관련된 사건만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에게 그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경찰은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해서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디지털 증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다 없어질 수 있어요.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왔다 보니까. 갔다 하는 사이에 그렇죠. 증거가 없어질 그러면 수 있다. 적어도 기소를 하는 검찰의 입장이랄지 또 기소를 했으면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다음에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 여죄가 발견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은혜 사건과 관련해서 만약에 경찰에서 계곡 사건, 살인 사건 하나만 송치를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도 여러 번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가 있고 또 보험을 타려다가 보험을 못 탔어요. 그럼 보험 사기랄지 살인 미수 사건을 조사를 해서 같이 기소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일성 인정으로 딱 가버리면 그 살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고 나머지 대해서는 발견된다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우리가 수사할 수 없는데
다른 범죄까지 예. 막 수사를 해서 뭔가를 처벌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범죄가 사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그렇군요. 이웅혁 교수님은 이거를 경찰의 보안 수사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네, 건가요? 뿐만이 아니고 예. 그 동일성 범위를 예.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왜 그렇게 또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확장 해석을 하게 예. 되면 이은혜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동일성 범위 내에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다고 있다고 보시는 볼 수도 건가요? 있고요. 예. 또 상호 협력을 엄격하게 하게 되면 공고하게 하게 되면 사실상 이런 사건이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으니까 경찰이 빨리 관련된 수사를 함께 해봅시다. 예.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네. 지금 그 검찰의 주장은 검찰만이 독자적으로 이와 같은 판단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동일성 범위도 의도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또 그 기소와 관련돼서는 관계 규정에 의하면 관계인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청취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검찰에서는 이것도 수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 관계인에 대한 청취 같은 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지만 있고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소하는데 사건 관계인의 그 얘기를 좀 들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검찰은 무엇인가 이제 직접적인 이러한 그 수사에 있어서의 공을 좀 갖고 예.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커다란 취지는 예. 이렇게 상하 관계로 지휘, 요구 이것이 아니고 상호 협력을 하고 네. 검사는 이른바 공판 업무에 충실해서 수사에서는 무엇인가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말 수사가 인권 보장에 반하지 않고 네. 기소할 만한 객관 의무로서의 공익 담당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라. 네. 그러려면 내가 한 수사는 반드시 기소를 해야 되니까 확증 편향에 오류가 이제 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중간중간에 예. 제도로 나누는 그런 예. 방향으로 공소관의 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제도로 네. 바꿔보자라고 하는 수사한 것이 취지인 거죠. 검사가 기소까지 하면 확증 편향의 우려가 있다. 자, 이런 우려를 해주셨는데 꼬리 질문으로 하나만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1차 수사권 조정하면서 상당 부분 그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왔고요. 지금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권한도 경찰로 넘어온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또 넘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경찰의 비대화 혹은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 우려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네, 그 수사에 관한 직접적인 그 사항에 있어서는 예.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수사관에 대한 이제 교체, 징계 요구권도 있고요. 네. 또 수사 상황에 있어서 의혹이 되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구속 장소를 이제 감찰할 수 있는 예. 이런 권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경찰의 중앙 집권화의 구조를 그 작년부터 지방자치로 바꿨고 예. 지금 이번 그 새로운 정부에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 경찰로 바꾸겠다라고 예. 한다면 지금 의혹과 우려가 될 수 있는 혹시 경찰 간부가 예. 수사권에 대한 오남용의 지휘를 할 수 있는 이런 점들 그것을 제도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아까 검찰 수사 기소를 같이 하면 확증 편향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 이 주장이 매번 따라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사권 폐지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공정성을 그러면 그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근데 겁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공정성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정치권이 외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공정성이 생기지 않겠어요? 일단은 총재에 대한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검찰에 대한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랄지 승진이랄지 임명권에 있어서 인사에 있어서 그걸 누가 쥐고 있냐면 정치 권력이 임명권자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전에 이제 정의당에서도 검찰총장 자체를 뭐 선거 아니면은 국회에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정치인들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근본적인 그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중대범죄라고 한다면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수사심의위원회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제도상. 그런데 이걸 무조건 뺐자. 뺐으려고 하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대안은 제시가 없어요. 예. 일단 뺐고 나서 네. 대안도 만들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는 정말 잘못된 예. 거예요. 선우가 잘못됐다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 좀 보여주실까요? 자, 황운하
의원, 자, 경찰 출신이시죠.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가 없다. 수사, 기소권 분리는 세계적 추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또 드라고쿠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은 최근 추세는 오히려 수사와 기소의 연결이 가까워지고 있다. 검사는 수사의 결과를 가지고 법정에 나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 누구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이웅혁 교수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 규정 등에 의하면 예.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검사는 수사를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청에 실제 예. 그 검찰 수사관도 우리 같은 경우 아까 8,000명을 얘기했지만 지금 뭐 LA 뭐 검찰청 같은 경우 뭐 100명 남짓에 불과하고요. 지방 검찰청 같은 경우 10명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직접적인 수사에 대한 관여. 우리 같은 경우는 신문 조사도 받고 뭐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하고 이런 구체적인 것을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그 OECD 국가에서는 권한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직접적인 수사는 안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직접 수사에 관여를 하게 되면 기소를 했을 때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그 대배심 제도 같은 경우에 예. 직접 수사에 관여한 검찰은 무엇인가 편향되어 있다라고 해서 네. 대배심에 대한 증거의 현출도 예. 부정당하는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김과장 반대라고 변호사님. 생각해요. 예. 일단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수사 기소가 분리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의 경향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중대범죄는 전문성, 조직성, 집단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예. 또 한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공소유지, 유죄 판결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는 융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네. 국가를 몇 들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검찰이 수사 다 해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데도 일본 같은 것도 중대범죄 수사에서는 일본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다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수사 기소가 잘 분리되어 있는 국가가 영국입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요. 중대비리수사청이라고 있어요. 예. 그것은 중대범죄 수사할 때는 검사가 그 수사를 다 지휘하고 기소도 검사가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영국도 수사와 기소를 지금 다 하고 있고 전 세계적 추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범죄는 워낙 전문화가 돼 있고 진흥화돼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를 융합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절차상 문제 이런 부분도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은 수사 기소를 분리했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경찰 입장 그리고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두 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보시도록 하죠. 자,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사가 사라지면서 전국적으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봄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따뜻하긴 한데 꽃가루가 기승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도 안팎까지 올라 볕이 다소 뜨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봄의 불청객인 꽃가루가 기승인데요. 현재 전국의 꽃가루 농도 높은 단계에 보이고 있습니다. 꽃가루는 4월 하순인 지금부터 짙게 나타나 5월에 절정을 이룬다고 하니까요. 비염이나 결막염, 알레르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곳곳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오전까지, 강원 영동은 저녁까지 최고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1도, 광주 12도에서 출발하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18도, 광주 22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주말에도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필리버스터 대 살라미.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입법 과정에서 여야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본회의에 올라간 최종 수정안을 보면 중수청 설치 관련 조항이 빠졌습니다. 자, 여야 이야기가 다른데 잠시 뒤에 직접 질문 드려보죠. 윤석열 정부의 의사결정은 만사 한통, 한동훈이면 프리패스일 것. 오늘 아침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곧 시작될 인사청문 전국도 만만치 않아 보이죠. 관련 내용들 더 뉴스 2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